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자, 27강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일제강점기의 파트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실 이 시기는요,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 피해와 그다음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시기예요. 민족의 역사로서는 좌절감을 많이 맛보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시점에 우리가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그리고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또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수험적으로는요, 독립운동사라고 하는 여러 단체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는 파트이기도 해요. 근데 조금 제가 깔끔하고 좀 구조화된 어떤 요런 그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 파트는 1910년과 1920년 그리고 1930년, 우리가 약 30년이 넘게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통치의 방식을 이렇게 이제 10년 정도의 단위로 통치의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틀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1910년은 무단 통치, 폭력과 억압이 난무했던 시기고요. 1920년은 문화 통치입니다. 친일파를 많이 키워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1930년대는 우리가 민족 말살 통치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민족 말살 통치. 바로 이제 이런 시기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트를 공부하실 때는요, 일본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침탈을 했는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침탈을 했는지를 시기마다 나눠서 공부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도 나는 시험에서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좌절감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할까요? 이건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살을 살다 보면요, 어떻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늘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똑같아요. 뭐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국가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될 때 내가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아가면서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더 중요한, 우리가 역사에서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부분, 자, 독립운동사 부분이에요. 독립운동을 하는 부분인데, 이 독립운동도 국내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과 그다음에 국외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이 시기마다 어떻게 변화를 가지고 일어났는지, 발생을 하고 어떤 단체들이 조직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독립운동사 파트에 있어서도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게 공부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단체의 명칭들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사실 다 똑같기 때문에, 단체가 여러 개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에 있어서, 목적에 있어서는 다 같기 때문에 광복이랄지 대한이랄지 뭐 국민이랄지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중첩적으로 나와요. 심지어 어떤 단체의 명칭은 똑같은 단체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 그 단체명에 집중을 하게 되면 공부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시기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910년대 나오는 독립운동사의 성격, 그 다음에 1920년대 나오게 되는 독립운동사의 성격,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나오는 독립운동사, 바로 우리도 여러분 여기에서 몽둥이를 들고 맞서서 싸워보고 해봤지만 잘 안 돼요. 여기에 가게 되면 다른 방법을 씁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교훈을 얻지 않겠어요? 민중들하고 힘을 함께 모아가지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하고요. 이거 잘 안 되는구나. 전쟁을 일으키는 수뇌부들한테 타격을 입히려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폭탄을 제조해서 만들어서 가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겠죠. 바로 이제 그런 변화의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사를 보시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공부하실 때 조직의 명을 집중해서 내가 암기하려고 들지 말아라가 첫 번째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당시 이 독립운동사의 발생,
시기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10년대냐, 예를 들면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조직체가 나왔는데 그게 갑자기 30년대에 나와요. 그리고 그게 갑자기 20년대에 나와요. 그럼 틀립니다. 예를 들면 봉오동 전투가 나왔어요. 그게 30년대에 일어난 건지 10년대에 일어난 건지 막 구분하실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역을 보는 거예요. 발생 지역.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단체가 나왔는데 이게 상하이에서 조직된 건지, 이게 연해주에서 조직이 된 건지, 이게 서간도에서 조직이 된 건지, 북간도에서 조직이 된 건지 이렇게 지역만 구분하실 수 있어도 맞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그 단체 조직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공부하실 때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다가 끝나요, 공부가. 근데 이렇게 가시면 훨씬 수월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전체를 보시고 이거 20년대 들어가야 되는 독립운동사인데 이거 10년대 들어가야 되는 독립운동사인데 요 정도만 구분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치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복습을 하시면서 다시 문제를 풀고 틀리는 게 나오면 조직 명칭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런 정도 하시면 이렇게 방법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훨씬 그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하는 거 많이 실패하셨던 분들 이렇게 가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바로 요 부분을 들어갈 거예요. 10년대 정치적인 일본의 우리를 탄압하는 방식, 경제적 침탈, 그 다음에 우리의 독립운동 국내와 국외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제 일제강점기 부분은 제가 근대 시계를 절반씩 나눠서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흥선대원군부터 우리나라 국권 피탈을 겪고 있는 우리 러일 전쟁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뭐 한일 의정서, 을사, 늑야 이렇게 체결되면서 우리나라가 하나씩 권리들이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아파트, 근대 아파트,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파트를 근대의 뒷파트라고 봤을 때 뭐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가 됩니다.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일제 무단 통치와 경제 수탈 보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여러분 무단 통치라고 하는 저 통치 명칭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이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명태랑 조선인들은 때려야 맛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사실 그 전에 어떤 역사와 언어와 그다음에 어떤 민족의 어떤 여러 가지 관습과 이런 것들이 다른 한 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킨다라고 했을 때는 초반의 반항이 얼마나 거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센 반항을 단숨에 제압하기 위해서 일본이 썼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이때 뭘 설치하느냐? 우리를 식민 통치로 삼기 위한 기구죠. 조선총독부. 이거 우리나라 경복궁 앞에 다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법궁 앞에 다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 나중에 현대사에서 나올 건데 김영삼 정부 때 다 폭파시켜버려요. 자, 어쨌든 식민 통치의 중심 기관이었고 조선 총독은 일본 군인 중에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겠다고 온 저 기구가 결국은 군인이에요. 그래서 이 일본 군인 중에서 임명이 되었고 독립운동을 철저하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조직도를 살펴보게 되면요, 행정기구에 있는 이제 수장이었던 정무총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안기구의 수장이었던 경무총감이 있어요. 근데 서열상으로는 사실 이 조직도의 서열상으로는 어떤 이제 나라의 이 행정적 기구의 수장의 역할을 해준 저 정무총감이 사실 서열상 높지만 실제로 이 조선총독부가 운영을 할 때는 이 경무총감의 급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이해하시려면 뭐 경찰총장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 경무총감이 굉장히 더 높았다. 그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는 거냐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바로 이제 이쪽 이런 식의 어떤 경찰총장이 휘두르고 경찰들이 와서 우리 민족들을 탄압하고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이런 기구가 있었어요. 중추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식민지로 너희 나라 식민지로 삼지만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저 중추원이라고 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기다가 조선인들을 놓고 이야기도 듣는다라고 해요. 근데 저거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저거 친일파들의 양로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친일파들의 노인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너무 나이가 많고 그리고 친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 안에 다 들어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기구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문기관이었으나 형식적으로만 유지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헌병경찰제를 실시한다 이겁니다. 이제 이게 본격적인 이제 무당통치의 내용인데요. 군인경찰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군인경찰제. 강압적인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경찰제를 실시하고 우리가 뭐 경찰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우리한테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내가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면 여러분 경찰한테 SOS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찰을 보면 막 살이 떨리고 몸을 피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게끔 했다는 거죠. 군인인 헌병이 경찰 역할을 담당을 했고요. 일반 경찰의 업무까지 담당을 했다. 헌병 경찰은 범죄 직결례를 통해서 이 직결 처분권. 그러니까 재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 헌병 경찰이 지나가다가 저자가 뭔가 일본에 있어서 이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불온한 발언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퍼뜨리거나 이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재판 거치지 않고 처결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무섭죠. 권한이 막강했던 거고 이 헌병 경찰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 특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 뭐냐면 한국인에 한하여 재판 없이 태형.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그냥 태형령 아니고요. 조선 태형령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에 한해서 하는 태형령이 됩니다. 저 태형령은요. 되게 살벌한 겁니다. 그 그림이나 뭐 여러분들 우리 역사 이렇게 만화책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엉덩이를 까고 이렇게 떼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저거는 이제 볼기를 까고요. 근데 성인이잖아요. 다 큰 성인인데 뭐 그렇게 그다지 얼마나 큰 잘못을 했겠어요. 우리를 억압하는 도구로 썼기 때문에 별거 아닌 일로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볼기 엉덩이를 까고 여기에서 이제 이 매질을 하는 이런 일들은 너무 그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 많이 치욕스러웠을 거예요. 치욕스럽고 그다음에 또 사실 죽을 정도로 때립니다. 뭐 이렇게 살갗이 나갈 정도로 때렸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가벼운 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태형령 이미 일본에서는 없는 벌이고 우리나라도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 태형령이. 근데 이걸 다시 이렇게 무단통치 시기 때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본권을 박탈했다. 누구나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기본권, 언론, 출판, 나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책으로다가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모두 다 빼앗아갔어요. 눈과 귀, 입 이런 걸 다 막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치 참여를 제한했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죠. 어린 학생들도 굉장히 무서웠죠. 왜냐면 학교에서 전부 분위기가 누구를 중심으로 일본 학생들, 일본 선생님들 위주로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어떤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아주 탄압하고 있다는 분위기에 많이 압도가 됐을 거고요. 뭐 태극기도 없어지고 일장기가 올라와 있고 이런 분위기들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조차도 제복과 칼을 착용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너무 그 공포 분위기 속에서 조선인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는 쉽지 않았던 때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때 교육령.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정근대 사회에서도 봤지만 뭐 예를 들면 뭐 과거제를 시행한다든지 그 과거 시험을 보게 치르게 한다는 거. 국왕의 생각과 철학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게 그게 과거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왕권을 강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교육령을 제정해서 아주 우미나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멍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선인들 멍청하게 만들고 교육도 많이 안 시켜요. 그래서 보면 이 1차 조선 교육령에서는 보통 학교,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배우는 초급 과정 정도, 소학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을 일본은 6년인데 그것보다 짧게 4년으로. 자, 그 다음에 실업교육 위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한정했다는 겁니다. 기술교육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당규칙. 이게 이제 지방마다 뭐 훈장님이 이렇게 서당을 차려가지고 민족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억압을 했다는 거예요. 허가를 내주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경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침탈을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수탈을 보게 되면, 자, 핵심 토지조사 사업.
땅을 빼앗는 겁니다. 근데 명분은 아주 그럴듯해요. 뭐냐면 니네는 지금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게 계약서나 증서로다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그게 조사가 잘 안 돼 있어서 이게 세금이 잘 안 거친다 이거예요. 근데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돌아가려면 세금을 잘 걷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니네는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그 세금을 국가의 재정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게. 자,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명분은 공평하게 땅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야. 왜냐면 근데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모르니까 그걸 해주겠다 이거예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다. 안정적으로 지세를 확보하여 식민 통치에 이게 다 돈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뭐 조선총독부로 들어가겠죠. 이 재정 기반을 확대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을 하니까 재정적 부분이 한 3배 정도 더 늘어나요. 조선의 토지를 약탈하기 위한 이게 사실은 그 검은 속내죠. 자, 그럼 보세요. 토지조사령을 내려요. 네, 10년대 토지조사령, 1912년에 이제 토지조사령을 공포하고 토지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기한부 신고제입니다. 이때 여러분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근데 저거를 짧은 기한을 주고 저 안에 이게 자기 땅인지를 이거를 뭐 소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겠냐고요. 글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갖추어서 신고해야 소유권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안 되는 미신고 토지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어떻게 된다? 다 빼앗아 간다. 이거 니네 이거 주인이 없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토지 약탈을 해요. 그래서 왕실의 토지를 포함한 미신고 토지가 안 된 거 그리고 이렇게 왜냐면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공동으로도 또 많이 이거 마을에서 관리하기도 하고 딱히 이걸 누가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좀 이런 게 애매모호한 토지들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공유지 같은 것들을 다 약탈해서 총독부로 기속을 시키고요. 이 동척이라고 줄여서 이야기 드릴게요. 이 동척에서 또 보유 토지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본인들한테 일본 그 본토에 있는 일본인들한테 어디로 와? 조선으로 와. 여기가 유토피아야. 그러면 사람들도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조선에 가면 땅 가질 수 있대. 거기 가면 배부르게 싼값에 토지를 받아서 아주 정착하고 잘 살 수 있대. 그러니까 일본 이주민들로 여기에 많이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싼값에 팔아 넘겨서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농업 이민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일본 지주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땅 주인이 는다는 거는 이거를 빌려가지고 경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조선인 소작농들도 증가를 하겠죠. 조선인 소작농.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물론 일본 지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고를 잘 해가지고 이건 자기 땅이다 이런 걸 잘 소명을 하고 신고를 했었던 그런 우리 그러니까 조선인 지주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주의 권한이 강화된다. 그럼 뭐냐면 저 사람들은 일제강점기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땅을 보호받으면서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저런 지주들을 회유하기가 되게 좋았죠. 야, 너네 우리 말 잘 들으면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지주층을 식민지 체제 내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농민이 몰락이 됩니다.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관습상 인정되었던, 자 보세요. 이거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경작권은 부정당했다. 경작권이 뭐냐면 우리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유권. 이거는 내가 완전히 가지고 있는 권리라 이걸 내가 매매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자식한테 뭐 증여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경작권. 근데 관습적 경작권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개똥이네 집에서 개똥아 너 저 개울가 앞쪽에 있는 저 땅을 너 잘 이거 경작하고 읽어야 된다. 저거 너 아버지 때 그리고 너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읽어왔던 땅이야. 그러니까 네가 맡아서 잘해야 돼.
이거 마치 꼭 내 땅인 것 같잖아요. 개똥이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집의 토지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김진사 댁의 땅이었는데 그거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빌려가지고 계속 경작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함부로 또 관습상 다른 사람한테 뭐 이 지주가 마음대로 딴 사람한테 그냥 경작해라 이렇게 잘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관습사 경작권이라고 하는 건 소유권이랑 개념이 다르지만 저걸 뭐 함부로 딴 사람한테 넘기거나 이렇게 잘 하지 않았던 것을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부정한 거예요. 경작권을 부정했다. 그래서 이제 기한부 계약의 소장농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땅 하나 이렇게 뭐 사고 뭐 하는 데 있어서도 빌리고 건물에 뭐 안에 있는 건물 하나를 빌리고 할 때 뭐 계약서를 지금은 뭐 당연히 현대 사회에선 저런 거 무조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걸 너무 무자비하게 이런 식으로 체제를 바꿨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주 농민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하는 농민들 다 이제 뭐 도망가고 떠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조선 총독부의 재정 수입은 증대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뭐냐면 경제 침탈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거는 땅을 빼앗았던 토지조사 사업이구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근데 이제 그거 외에 또 여러 가지 산업 침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선 회사령,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까 경제 침탈 부분 했을 때 여기에서의 핵심은 토지조사 사업, 땅을 빼앗아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령 이렇게 붙으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허가제, 통제로 들어간 겁니다. 많은 산업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회사령을 하나 보시면 민족 자본에 민족이 기업을 세운다거나 이런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공포했어요. 그래서 회사의 설립을 총독의 허가제로 하고요. 허가 잘 안 내주고 이랬던 거죠. 다 마찬가지. 조선 광업령 이런 것도 다 허가받아야지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광업령, 어업령 마찬가지, 산림령 이런 거 다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서 령령령령령령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 이거 1910년대의 산업 침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무당 통치 시기 때 사실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을 때, 자, 제2조 즉결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빙을 치주한 후 곧바로 언도해야 된다. 즉결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아요. 자, 뭐 태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태형령 이런 것들이 적용되죠. 이거 무단 통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보시면 방문국, 제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문자를 박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성, 우리나라 이제 관보죠, 관보. 1883년. 자, 2번 황국중앙총상회. 자, 이건 저기 황국자가 나오는 저거 뭐냐? 시전 상인들의 모임, 외국 상인들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황국,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기 때 우리 시전 상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대한제국기 1898. 자, 3번 근대적 개혁 추진을 위해서 군국 기무처가 설치가 됐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군국 기무처 이거 뭐냐면 요거는 가보 1차계예요. 가보 1차계요. 그러니까 복습해보면 통리기무하문 이게 뭐야? 통리기무하문은 1876년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은 다음에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이 너무 안 나면 통한다, 외국과 통하는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리기무하문. 이 군국기무처는요, 저거는 이제 가보개혁, 여러 가지 안건을 올려서 결정하고 처리했던 그런 기구죠. 1차 가보개혁기구를 알려준 제가 시험의 포인트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4번. 강압적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경찰제가 실시되었다. 요거네요. 뭐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일본에 진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인의 역사로 생각했을 때 내가 돈을 다 뺏겨서 탈탈탈탈 털렸어. 근데 나한테 누가 빌려주겠대요. 돈 빌려주겠대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했어요? 차관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강제 차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 빚 갚는 거예요. 근데 빚을 어떻게 했죠? 못 갚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 한일 병합됐잖아요. 그래서 이 국채보상운동은 우리가 한일 병합되고 난 다음의 상황이 아니라 이 운동이 벌어진 건 1907년 병합되기 직전 아슬아슬한 상황. 그래서 빚을 갚자라고 하면서 나왔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채 보상운동.
자, 다음 이제 기출 주제 52. 자, 그러면 이제 1910년대. 저렇게 이제 무단 통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독립운동 우리는 어떤 저항이 있었느냐.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국내부터 살펴볼게요. 이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그리실 때 뭐를 포커스를 잡으시면 좋냐면 비밀 결사를 잡으시면 좋습니다. 조선인들은 때려야 마시라고 하면서 헌병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바로바로 뭐 이 매질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당해낼까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독립운동 단체를 겉으로 드러내놓고 막 저항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비밀리에 하는 비밀 결사 단체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보시면 일단 당시에 좀 상황을 볼게요. 배경을 보게 되면 일제가 안학 사건, 황해도 안학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 군자금,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군자금을 만들려고 하다가 발각돼서 이제 그 수감 생활을 하게 됐던 그 안명근 누구랑 비슷하죠? 이름 안중근이죠. 그래서 이 안중근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이 안명근이 뭐 수감을 하게 되면서요. 고문을 엄청나게 심하게 해요. 계속 이 안명근은 본인이 스스로 혼자 단독으로 한 범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그 주변부를 탄압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결국 또 배고인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안명근을 비롯한 이제 이 신민회의 일원들이 그 당시에 이제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다라고 하는 혐의를 씌워가지고요. 신민회 회원들 105명을 다 이제 수감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일들이 만약에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신민회가 와해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신민회는 1907년에 조직이 돼서 우리나라 병합되자마자 이제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너무 이제 심하게 탄압이 됐었고 국내에서는 일제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밀 결사 형태로 독립운동을 많이 했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그 비밀 결사 중에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주요 두 단체가 있습니다. 중심축을 이루었던 두 단체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요거 아주 잘 나옵니다. 독립, 의군부.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독, 의, 찬 이렇게 기억을 했으셨으면 좋겠어요. 독에 찬. 눈빛을 반짝반짝 도끼가 올랐어요. 이 독에 찬 의병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의병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독에 찬 의병. 독립, 의군부. 이게 초창기의 1910년대 상황은요. 우리가 그 전에 위정척사파의 계열에서 연결됐던 그 의병적 성격이 많이 보여졌던 단체예요. 그래서 이 임병찬이라고 하는 인물이 고종의 비밀 편지를 받아가지고 유생들과 함께 비밀 단체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나오는 단체들이요. 목적은 우리나라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목적이지만 그 벗어나고 난 다음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라의 모습은 이들 같은 경우는 복벽주의, 왕정복고, 그러니까 기존의 왕 체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의병전쟁을 준비한다는 거, 그리고 조선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또 제출하려고도 했다는 거. 그래서 약간은 저런 그러니까 고종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의병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독에 찬 의병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독에 찬 의병, 독립, 의군부, 임병찬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축으로 움직였던 단체가 대한광복회입니다. 성격이 두 개가 좀 달라요. 이 대한광복회 둘 다 10년대에 조직된 단체들이지만 이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는 박상진 이라는 분이 대구에서 의병계열과 애국계몽운동 계열을 통합하여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이것도 이 단체에 합류했던 사람들은 의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체들도 합류를 했는데 저 이제 박상진이라고 하는 분은요, 나중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왕을 중심으로 한 이런 군주 체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탈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공화 정치. 공화정,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치를 끌고 가는 이 공화 정치의 국민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단체가 박상진의 대한광복회입니다. 저분은 엄청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1910년에 바로 그 판사 시험에 바로 덜컥 합격을 해가지고 권력과 명예를 다 지을 수 있는 분이셨는데, 뭐 우리나라 이제 병합되고 우리나라 식민지가 되자마자 뭐 어떻게 일본으로 앞잡이가 돼가지고 재판하고 판사할 수 없잖아요. 헌신짝처럼 판사복을 벗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또 나라를 사랑하셨던 분이고 뭐 아주 그
아주 용기 있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힘쓰셨던 분이죠. 자, 활동 보시면 독립군 양성을 위한 군자금을 모금하고요. 그러니까 대한광복회의 역할은 이렇게 이제 군자금을 모금해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일파들, 부호들 이런 사람들 돈을 뺏어가지고 군자금을 만드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또 독립군 양성을 하는데도 목표를 잡았다는 거. 이런 거 두 단체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대한광복회 박상진, 독립의금부 도기찬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 이제 뭐냐면 이게 1910년대는 국내에서 비밀 결산, 그러니까 이걸 쉽게 여러 가지 단체를 조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국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나 간도 일대에서 이런 독립운동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1910년대의 상황은 항일 독립운동 기지를 이제 뭐 돈을 많이 털어가지고 이렇게 군자금 모금이 올라오게 되면 돈이 올라오게 되면 그런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요. 뭐 개인의 어떤 안위보다는 나라를 찾고자 하는 그런 애국의 정신으로 이런 기지를 만든 거죠. 이것도 대단한 용기죠. 사실 초반부에. 그래서 민족 교육과 그다음에 군사 훈련을 시키는 이런 어떤 단체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10년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910년대 이런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서 깔아놓은 다음에 이거에 발판 삼아서 20년대 이제 본격적인 전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서간도를 볼게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는데, 자, 지도 보시면 우리나라 지도 여기 이제 백두산이 있고요. 백두산에 이렇게 압록강이 흐릅니다. 이렇게 압록강이 흐르는 거고요. 이렇게 두만강이 흘러요. 그래서 이제 요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 이제 서간도,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이제 북간도 이렇게 하는데, 뭐 여기 아래쪽을 우리가 남만주라고도 하고요. 저 위쪽을 북만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주라고도 해요. 그러면 우선 이제 남만주 쪽 일대, 특히 이 서간도 일대에 어떤 단체가 생겼느냐 살펴보게 되면, 자, 삼원보 신민회 계열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독립운동 기지고요. 경학사라고 하는 단체가 최초로 생긴다. 이회영, 이동영, 삼원보에 설립한 한인 자치기구. 그래서 우리의 한인들이 일로 많이 넘어갔을 테고요. 저 사람들이 저기에서 정착하면서 살게끔 저런 자치기구를 만들어요. 한편으로는 민족교육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무장투쟁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또 여기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경학사, 밭도 갈고요. 농사도 짓고 하면서요. 그런 교육, 학문도 배우고요. 이런 걸 같이 하는 자치기구예요. 최초의 자치기구가 뭐냐라고 하면 경학사를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이회영 선생님이 주축이 되셨다. 그래서 경학사 해체 이후에 이게 이제 너무 뭐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곤란한 사항들이 많이 오면서 개편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경학사 이후에 부민단, 한족회, 마지막에 가서는 서로군정서로 이렇게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여기에 할 때요, 이게 서쪽에는 또 서로군정서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무장투쟁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서로군정서. 그 다음에 북한도 일대에는 또 뭐가 있냐면 북로군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어렵지 않죠. 서쪽에 서로군정서, 북한도에는 북로군정서. 그 나중에 이제 북로군정서에서는 뭐 청산리 대첩을 이끈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신흥 강습소도 있어요.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교육이고요. 저 신흥 강습소가 나중에 명칭이 신흥중학교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로 개편이 되는데,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배출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배우시게 될 텐데요. 김원봉이 꾸리는 의열단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자기 목숨 내걸고 싸우는 이런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마지막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한국광복군이 활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일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여기서 배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반, 이 첫 스타트를 하고 기반을 닦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선택일 수 있는데 그런 걸 처음에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주축이 됐던 사람이 이회영. 여러분 인물사가 한능검에서 나올 수 있는데 저 이회영 선생님은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이미 대중적으로 너무 많이 알려져서 익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명동 땅 일대를 다 갖고 계셨던 분, 그러니까 부자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하실 분,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 씨 6형제 중에서 넷째에 해당이 됐었는데,
이제 저분이 자기의 가족들, 식솔들, 그리고 형제들하고 다 함께 우리나라 병합이 되면서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서간도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터를 잡고 경학사 이런 그리고 신흥 강습소 이런 거 하는데 자신의 돈 한 600억 정도로 추정된다 그래요. 그 정도의 돈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싼값에 빠르게 팔아버려야 되니까 싼값에 다 넘기고요. 그 돈을 모아서 독립운동하는데 다 갖다 쓰십니다. 너무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 집안에 있는 형제들은요, 이제 독립운동 계속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나중에 뭐 일부는 어디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그런 형제도 있고요. 그렇게 좀 어려운 또 그 삶을 또 사시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경학사, 서로군정서, 신흥, 무관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북간도 한번 볼게요. 북간도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백두산 기점을 해서 이렇게 북간도인데요. 여기 일대에 이제 서전서숙 학교입니다. 명동학교 이런 거, 중광단. 자, 그럼 보실게요. 중광단은 대종교 신자들이 단군을 모시는 거, 단군을 신앙으로 합니다. 이 대종교 신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한 항일 무장단체고요. 이게 나중에 북로군정서로 확대 개편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청산리 대첩이 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간민회, 북간도에 설립된 또 한인 자치단체가 되겠고요.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서전서숙, 여러분 이상설 선생님 기억나세요? 우리 이상설 선생님이 해그 특사 파견했었죠. 그래서 이상설, 이준, 이휘종. 근데 이제 서전서숙이라고 하는 이제 민족교육기관을 만들고 이게 나중에 또 이제 명동학교 요렇게 또 흡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표적으로는 우리 그 동주, 윤동주 시인이 여기 이 명동학교 출신이고요. 근데 이제 이상선 선생 같은 경우는 헤이그 특사 파견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어디로 또 가시냐면 연해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하십니다. 네, 북만주로 가볼 텐데요. 이상설 등이 밀산보에서 독립운동 기지인 한운동을 건설하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지역은 여러분 그러니까 10년대는 지금 독립운동 기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20년대 파트에서 여러분 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20년에 여러 이제 무장투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간도참변이라고 하는 걸로 크게 타격을 받는데요. 그때 바로 요 한운동, 한인들이 흥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저 한운동에 들어가서 군대를 다시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그때 20년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인데요. 연해주 한번 가볼게요. 연해주가 위치적으로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연해주는 러시아 땅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땅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 집단 거주 지역인 또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던 이제 신한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또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연해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는데 한민회나 그 다음에 권업회 이것도 이상설 선생님 주축이 됩니다. 권업회. 근데 이 표현에서 보면 명칭의 표현에서 보면요. 업을 권한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소개해주는 그런 단체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렇게 이제 권업회를 썼어요. 러시아 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독립운동을 대놓고 심하게 투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표면상에는 저런 것들을 이제 명시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권업신문을 발행하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 이제 여기에 좀 주목해서 보시는데요. 이 대한광복군 정부가 1914년에 조직이 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식적인 정부, 해방한 다음에 세워지는 공식적인 정부 이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이끌었죠. 근데 그 임시정부가 조직되기 이전에 최초의 임시정부, 망명정부다라고 하면 이게 있었어요. 대한광복군 정부. 근데 여러분 이게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뭐 내내 사실 이게 1919년에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서 내내 우리가 해방을 할 때까지 중심축의 역할을 했지만 이 대한광복군 정부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이제 반짝하고 사라집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게 조직된 연도가 1914년이라고 했어요. 저게 어떤 사건의 1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타서 저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10주년이니까 1904년이고 이 1904년에 일어났던 것이
러일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 러일 전쟁이 10년 뒤에 이제 1914년이 됐을 때 일본에 대한 반감이 러시아 내부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를 기회 삼아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망명 정부를 저 러시아 땅에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연해주에. 근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는데 그 1차 세계대전에서 이 러시아와 일본이 한 편을 먹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정부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권업회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수립한 임시정부고요. 이상설 선생님 정통령으로 이동희를 부통령으로 선임을 하게 되고요. 무장 독립투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게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에 또 계기를 마련하게 해줬다라는 의의는 있죠. 비록 이제 잠깐 세워졌다 없어졌지만.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중국 상하이로 가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중국 상하이는 만리장성 요 안쪽에 관내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요 지역에서 당시에 이제 여운형 선생이 우리 이 여운형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해방 이후에 그다음에 해방 직후에 혼란했던 우리의 상황을 또 잘 끌어가셨던 분으로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보다는 거기서 좀 많이 출제가 될 건데요. 이 여운형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을사늑약으로 뭐 나라의 막 중요한 이제 외교권이 막 박탈되고 이렇게 되자 이제 취업하고 이런 거 다 거부하고요. 결국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는 데 나서게 돼요. 근데 이제 요 지점에 여운형을 중심으로 상하이에 조직된 항일 독립운동 단체인데 부랴부랴 이제 문서상에 저 조직 단체를 만듭니다. 신한 청년단, 그러니까 신생 조직이고요. 대외적으로는 사실 인지도가 크지 않은 단체였어요. 근데 이제 파리강화 회의에 아주 외국어를 능통하게 영어를 그렇게 잘했다고요. 이 김규식 선생님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강화 회의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후의 처리 그리고 식민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저기서 이제 발언을 해야 우리가 주권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운형 선생 김규식을 파견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가는 도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러니까 대표격으로서 이렇게 김규식 선생이 외교 활동을 또 하십니다. 자, 대동 단결 선언인데요. 요 시점이 언제냐면 191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렵에 우리는 임시정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창한 그런 의미가 있는 대동 단결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대략 뭐 그 사료를 보면요. 저 대동단결 선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융희 황제가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이죠. 이 순종이 삼보를 놓게 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권, 영토 이제 이런 것들을 놓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 동지들이 바로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정치를 끌어나가는 그 시점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융희 황제가 그렇게 그런 어떤 우리의 주권을 일본에게 이제 넘겨주는 그 순간 그 권한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한테 넘겨지고 그건 우리의 당면과제가 된다. 이런 것들 강하게 이야기한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국민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공화주의를 토대로 하는 임시정부의 수립을 제창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대동단결 선언이에요.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임시정부가 설립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제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또 상하이에 조직된 비밀결사고요. 또 중국인들의 또 지지를 받기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동제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여러분 신한청년당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많은 섬들. 자, 보시면 또 한인 사회가 이쪽에 많이 형성이 됐는데 1900년대 그 초부터요. 우리나라 그 대한제국기입니다. 근데 가뭄이 들고 농사를 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대한제국기 때 합법적으로 여기 이제 하와이 사탕수수 그리고 뭐 파인애플 농장 이런 데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동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이때 가면은 뭐 10시간 이상씩 매일 노동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 태양볕에 얼굴이 완전히 다 상하고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인사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근데 저기에서 저렇게 열심히 뭐 아주 뭐 피땀을 흘려가면서 벌어들였던 돈을 또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 자금에 이렇게 덥석 내놓기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미국에서 결성된 독립운동 단체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중앙총회를 두었던 요 대한인국민회 이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장인환 전명훈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를 사살하죠. 그 사건이 또 계기가 돼서 저런 조직이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창호 선생님의 또 흥사단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었고요. 자, 이어서 대조선 국민군단인데요. 이 박영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승만 선생님하고 잘 알고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독립운동을 끌고 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미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셨던 두 분인데 나중에는 이 방향성이 서로 다르니까 주로 이제 저 박영만 같은 경우는 무장투쟁적 이런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와서 이제 이승만하고는 손을 놓고 하와이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대조선 국민군단, 국민 모두가 다 군인처럼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군사훈련을 하면서 파인애플 사탕수수 농사를 병행하면서 저런 훈련을 무장투쟁을 위한 준비를 하셨다는 거. 박용만 대조선 국민군단, 또 멕시코의 숙무학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 도쿄 보시면 도쿄에 유학생들 많이 떠났거든요. 그래서 저길 중심으로 해서 또 조선 청년 독립당이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기도 했고 이게 3.1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도쿄에서 먼저 이제 저런 독립선언문이 발표가 됐고요. 요거는 이제 3.1운동 파트에서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총사령 박상진.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권력과 명예를 다 내던진 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판사복을 던진 분, 박상진이 이끌었던 소속의 김한종 의사 순국 기념비입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1번 공화정체 국가건설을 지향하였다. 처음에는 의병 계열도 들어오고 다양한 계열이 들어왔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군주제가 아니라 왕정체제가 아니라 공화정체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지향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도기찬, 독립의군부 임병찬, 성격이랑 좀 다르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도로 결성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관련성이 여기서는 없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후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 이것도 20년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구미위원부 이 설치한 것도 임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중국과 함께 영릉가 전투에서 큰 성과를 올렸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30년대 남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더 풀어볼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임병찬, 도기찬. 임병찬은 스승인 최익형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어 쓰시마 섬으로 끌려가기도 했었다. 근데 나중에 최익형 선생님 순국하시죠. 그래서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그러니까 위정척사파 계열에서 흘러온 거예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보시면 정우의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저거는 신관회고요. 배울 겁니다. 일제가 꾸며낸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라고 했는데 신민회. 자,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다라고 했는데 저거는 1925년에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맞지 않고요. 그 다음 백산 상회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을 했다. 저거 임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국권 반환 요구서를 조선 총독에게 제출할 것을 계획하기도 했다. 도기찬 해당되는 거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 오늘 이렇게 10년대 독립운동사까지 배워봤고요. 다음 강의 주제 역시 일제강점기고요. 10년과 20년대를 가르는 독립운동사 3.1운동 임시정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